프랑스 아이들은 천문학을 이렇게 배운다. 나처럼 미레유 아르트만의 수업을 직접 보고 듣는 행운을 누린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그녀는 강렬하고도 신명나는 화법으로 해와 달, 낮과 밤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사로잡고 캄캄한 교실에서 공에 프로젝터를 비추어 지구의 자전을 설명하며 아이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대답을 이끌어낸다. 그녀는 사람들이 라 맹아 파트를 거론하기 수년 전부터 이미 그러한 프로그램을 멋지게 실천했고 천문학에 대한 이해를 똑똑히 입증해 보였다. 그러한 이해가 있었기에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학습 의욕을 활발하게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또한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재주, 천문학을 향해 아이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재능, 나아가 교사들이 이 흥미로운 분야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이와 같은 지침서를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은 기뻐해야 마땅할 일이다. 미레요 아르트만은 이 책을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행성, 별을 차례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끈다. 아이들이 배울 거리, 관찰할 거리, 경탄할 만한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녀가 이끄는 천문학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준다.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천문학을 우리 조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오늘날 바라보는 하늘은 조상들이 과거에 열정을 품고 관찰했던 하늘이기도 하다. 이로써 아이는 조상들과 동일한 매혹 속에서 연결되고 그들과의 소리 없는 대화에 초대받는다. 조상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관찰하고 명상하고 감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연구하고 창조하고 노력했다. 그럼으로써 지금의 우리가 있다. 그렇게 하늘은 우리가 지구의 벼랑간 등장한 무리인 양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또한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후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친다. 천문학은 이처럼 명상과 생태학을 동시에 가르친다. 하지만 학문으로서의 천문학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 우리는 천문학에서 겸손을 배운다. 실제로 과학사를 통틀어 이러한 순간들은 드물지 않았다. 물론 새롭게 나타난 대상 혹은 현상의 발견은 지식의 진보에 공헌한다. 그러나 그러한 발견이 우리의 무지를 더욱 깊게 하는 일도 자주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우리의 무지를 자각하게 한다고나 할까. 매우 오래된 주제인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주제이기도 한 행성도 그 한이다. 행성은 인간이 처음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고 그 빛나는 희한한 물체들이 별자리들의 회전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고대 그리스인들의 표현대로라면 방황하는 것을 발견한 그 순간만큼이나 오래된 주제다. 최초의 체계적 방법론을 갖춘 천체 관측만큼이나 오래된 주제이며 그러한 관측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 우리 과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들이 나올 수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만큼 오래된 주제다. 반면 태양계 바깥에 존재하는 행성을 확실히 발견한 시기가 비교적 최근인 1995년인 만큼 행성은 대단히 새로운 주제이기도 하다. 태양계 밖에 행성이 존재할 커다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점쳐왔지만 그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20세기 말의 가장 인상적인 과학적 사건들 중 하나였으며 이로써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라는 흥미로운 문제도 다시금 활력을 얻었다. 그렇지만 이제 막 발견된 이 새로운 행성들은 천체 역학 전문가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수수께끼를 던진다. 가령 태양계에 대한 지식 덕분에 우리는 그동안 행성이 형성되기까지의 대략적인 윤곽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왔다. 특히 작은 행성들은 별과 가까운 곳에서 큰 행성들은 멀리 떨어져 궤도를 따라 돈다는 것은 기정사실에 가까웠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거대 행성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기정사실과 정반대로 그네들의 태양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다. 모든 것을 거의 원점으로 되돌려야 할 판국이다.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행성에 대하여는 물론 해성, 별, 은하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관심을 준비시키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먼 것을 꿈꾸기 전에 바로 곁에 있는 것들과 친근해진다면 좋을 것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과 거리라는
질서들에 대해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빛을 이용한 간단한 실험들을 교실에서 직접 해보는 것도 좋겠다. 빛이야말로 만질 수는 없지만 소통과 지식이 가장 본질적인 매체이기 때문이다. 미레우 아르트만의 책은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눈을 크게 뜨도록 도와줄 것이다. 프랑스 과학학술원 회원이자 물리학 이북카야레. 두 발로 우뚝 선 의식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모습을 그려보지 않을 수 있는가? 피에르 레나. 나는 언젠가 태양, 지구, 달 외에도 우리가 사는 우주에 속하는 경이로운 천체들을 다루고 아이들이 그 천체들을 발견할수록 이끌 수 있으리라 암시한 바 있는데 드디어 그 일이 실현되었다. 이 책에서 행성, 해성, 별이라는 새로운 삼총사를 다루게 된 것이다. 나는 1장에서 먼저 태양, 지구, 달을 태양계 한가운데로 끌어들일 생각이다.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대표적인 별과 그 주위를 돌며 중력을 발생시키는 8개의 행성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회전목마다 행성들은 서로 천차만별이다. 작은 것, 큼지막한 것, 거대한 것, 암석으로 이루어진 것, 기체로 이루어진 것, 띠를 두른 것 등등 태양의 8 동반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들만의 달을 거느린다. 여기서 달이란 천체들을 가리킨다. 먼지 따위로 이루어져 있고 구멍 같은 것이 많이 난 작은 천체들, 표면이 매끈하고 꽁꽁 얼어있거나 반대로 왕성한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용암에 뒤덮여 있는 천체들 말이다. 일종의 대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구에서는 관찰할 수 없지만 과감한 행성 간 탐사를 통해서 그 비밀을 다소나마 파헤칠 수 있는 천체도 있다. 이 장에서는 지질 줄 모르는 아름다운 우주 여행자 혜성을 다룬다. 혜성은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간절히 기다리는 손님이 되었다. 모나만 과거로부터 태양계의 변방으로부터 온 행성들 중에는 저 유명한 헨리 혜성처럼 우리의 하늘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것들도 덜어 있다.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은 혜성 몇몇은 종종 아마추어 전문가들에게 발견되는 해일밤 혜성처럼 몇 주간 우리를 방문했다가 수천 년에 달할 수도 있는 여행길에 다시 오르기도 한다. 이 혜성들은 투명한 꼬리를 우주에 길게 들이오며 무수한 먼지를 뒤로 뿌린다. 때로 이 먼지들은 최고의 절정과 함께 일생을 마감한다.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한 혜성의 잔해들이 우리의 맑은 밤을 수놓는 별똥별로 쏟아져 내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별들이 아름답게 수놓은 하늘 지붕을 다룬다. 우선 다양한 천체들이 밤하늘의 자체를 그려 만드는 별자리를 살펴볼 것이다. 고대 설화로부터 이름을 얻은 이 별자리들은 사물 혹은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다. 천체들의 다양성은 가히 믿기지 않을 정도다. 색깔과 크기가 제각각인데 태양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면 더러는 한 쌍으로 셋이서 혹은 소집단을 이루거나 구체들이 잔뜩 몰려있는 거대한 무리를 형성하기도 하니 말이다. 다음으로는 우주의 바다에 떠있는 빛의 섬, 즉 은하를 살펴볼 것이다. 은하는 각기 수십 개의 별들, 나아가 수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기도 한다. 우리의 은하와 닮은 은하들, 단연 가장 아름다운 이 은하들은 기체와 먼지의 구름으로 길게 늘어진 나선형 팔을 지니고 있다. 138억 년 전 바로 여기서 이 최초의 비옥한 땅에서 이전 세대의 별들이 뿌린 씨가 새로운 별과 행성의 행렬을 탄생시킨 것이다. 생명의 치료는 이 기나긴 인해의 과정이 거둔 결실이며 우리 인간도 지구의 후손인 이상 결국 이 별들의 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역사의 미명과 더불어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자 노력해왔고 광대한 우주를 마주하며 경이로움과 겸손을 동시에 느낀다. 아이들에게는 하늘 산책.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주제는 좀 더 큰 학생들의 몫이었는걸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산의 풍경을 발견하는 것이 길이 그렇듯 천문학에 다가가는 길도 다양하다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수학의 험준한 길, 전문가들이 오르는 가파른 언덕길은 제쳐두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오를 수 있는 경사, 완만한 오솔길을 택하자. 이 길에서는 맨눈이나 쌍안경 정도로 충분히 관찰할 수 있고 고대인들이 그랬듯이 천체만원경이 없어도 하늘 탐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간단한 모형을 활용하거나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해 탐사를 할 수도 있다. 다들 자기가 맡은 역할을 신나게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 단계마다 휴식 시간을 두고 잠시 꿈을 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항공기에 올라 자리를 잡고 상상계의 정상을 공략해보자. 이러한 휴식 시간이 이제 막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천문학자들의 지적 능력과 창조적 능력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모른다.
어른들에게는 마침녀에 자신의 천문학 지식이 초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장의 첫머리에 마련된 행성, 해성, 별에 대하여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접근할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에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추월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아이들의 기억력은 얼마나 뛰어난지, 어떤 정보들은 여러분보다 더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릴지 모른다. 자료가 부족한가? 바로 그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이 존재한다. 아이들을 위한 천문학 관련 그림책들을 찾아보라. 선택이 힘들 만큼 다양한 책이 나와 있다. 또한 관련 잡지와 인터넷, 우주 영상 자료실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시 전방위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정말 잘된 일이다. 천문학이야말로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들과 관련된 학문이니까 나는 이미 여러 가지 활동의 형태로 그 실내를 구상해 보았다. 엄밀한 과학의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앉은 자리에서의 관측 활동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또한 이 관측이 어떻게 자료 참조를 보완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될 수 있는가를 기술했다. 친숙한 언어 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이들에게 먼저 자기가 본 것을 묘사하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자신들의 관찰을 해석하게끔 유도할 때 아이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세련되게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읽기 학습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자료를 보다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용어들을 알아야겠다고 스스로 마음먹게 될 것이다. 사진 속 행성의 이름을 알고 싶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겠지만 여러분은 간단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을 천재의 역할에 입문시킬 수도 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다. 일종의 깜짝 선물이니까. 어쩌면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겠지만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측면도 있다. 활용할 만한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는 바람에 여러분은 대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할 것이다. 이런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책을 구성하는 세 장은 각기 독립적이며 심지어 한 장에 포함되는 여러 부분들도 따로따로 다룰 수 있다. 여러분은 교육의 양보다 질의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단한 유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열정과 매우 긍정적인 결과에 자극을 받아 어쩌면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욱이 여러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주제에 단초를 마련하는 학습 지도용 카드들을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이 책 맨 뒤에 마련해 두었다. 이 카드들은 그림과 그 밖의 모든 작업들 모아두는 아이만의 앨범을 장식할 것이다.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앨범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랫동안 간직하기 마련이다. 어른이 될 때까지 고이 간직하는 아이도 있다. 나에게는 경탄하는 아이들에 대한 추억. 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이해할 것이다. 이 책을 떠받치는 힘은 경탄의 교육이다. 이 책에 수록된 알록달록하고 재미있는 그림들만 보고도 이미 짐작했으리라.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아이들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관찰하고 발견하고 놀라하고 감탄하고 갑자기 신이 난다. 조그만 손을 바삐 놀리며 실험을 하고 조작하고 꾸미고 만들어낸다. 이따금 아무 말 없이 눈길을 쏟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꿈꾸는 듯한 미소가 떠오른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경탄하던 제자들에 대한 추억이 나를 확신으로 이끈다. 그렇다.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나 태도나 체험이 어떻든 간에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러내기에는 이러한 교육만한 것이 없다. 교육은 다양한 형상을 제시하고 아이들은 각자의 바람과 소양에 따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인격을 도야하면서 타인과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동력으로 만든다. 특별한 재능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때 아이는 자신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독자적인 존재임을 느낀다. 경탄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심오한 기쁨을 나는 알지 못한다. 행성. 행성들이여, 잡을 수 없게끔 이리저리 방황하는 점들이여, 갈릴레이는 너희가 둥그레지는 모습을 보았지. 한밤중에 관찰하며 그가 맨 처음 보았던 것은 세 겹으로 나타난 토성. 금성에서는 처음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둥그렇게 부푸는 모양새를, 점점 더 환해지는 빛을, 그 모든 변화를 보았지. 넷째 날에 그는 너희들을 보았지. 정해진 길을 따라 목성의 뒤를 쫓는 부지런한 위성들을. 지구여, 그는 너의 움직임을 감지했고 화성과 금성의 사이에서 그의 시선이 너를 쫓았다. 귀댕 드라 부레넬르리 천문학. 행성에 대하여.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에서 행렬을 이루며 도는 행성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행성들의 이름 몇 개쯤은 어렵지 않게 주어 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될 수 있겠는가? 전통적인 방법대로 행성 이름의 첫 글자만 따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라고 외우는 것도 좋겠다.
이 8개 행성은 각각 다시 다른 작은 천체들의 행렬을 거느린다. 이 작은 천체들이 그들의 위성, 그들의 달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 행성, 위성들은 함께 하나의 행성 체계를 이루는데 이 행성 체계를 그 중심 구성원의 이름을 따서 태양계라고 부른다. 태양은 별 항성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 중심설이니 태양 중심설이니 하는 개념들이 덜어 나온다.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서구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비교적 오래지 않은 시기 17세기 초까지 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인간은 지구에서 태양, 달, 행성, 별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우리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지구 중심 체계에는 행성이 6개밖에 없었다. 너무 멀어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었던 나머지 2개의 행성들은 아직 발견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행성들은 지구와 하늘 지붕 사이에 방황하는 천체들로 여겨질 뿐이었다. 그리스어로는 방랑자란 뜻이다. 이 하늘 지붕은 아주 서서히 자전하지만 별들이 여기에 고정된 듯 보였기 때문에 항성들이 붙박인 천구라고 불리기도 했다. 고대 파나에서 따온 그림을 보라. 이러한 천체는 기원전 2세기의 그리스의 천문학 프롤레마이오스가 수립한 것으로서 그 계산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후 1000년이 넘도록 모든 천문학자들의 표준이 되었다. 그렇지만 1543년의 어느 날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태양 중심 체계는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를 그로써 지구에 사는 인간들까지도 우주의 중심이라는 권자에서 밀어냈다. 그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는 교회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수십 년 이상을 지체하다가 여러분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갈릴레이의 유명한 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굴절 만원경을 이용한 관측을 통해 마침내 인정받았다. 그로부터 2세기 후에는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거대한 천체 만원경을 개발하여 머나먼 우주를 관측했다. 이번에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권자에서 밀려나 우리 은하에 있는 수십억 개의 평범한 별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지만 태양 안과 그의 궁정, 우리의 태양은 너무나 평범한 백열의 기체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체에 불과하다.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지름보다 109배 크고 부피는 자그마치 130만 배나 된다. 다른 예로 비교해보면 좀 더 재미있을 것이다. 태양이 큼지막한 양동이에 꽉 찬다면 태양 주위의 모든 행성들과 그 행성들의 달들까지 동원해도 티스푼 하나에 가뿐히 다 올라간다. 태양을 구성하는 수소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때문에 차츰차츰 헬륨으로 변한다.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태양계 너머까지 미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태양은 일개 별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다른 별들에 비교하면 크기도 보통이지만 우리로서는 대단한 횡재다. 태양이 지금과 같은 거리에 있더라도 조금만 덜 컸더라면 에너지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 지구에는 생명체가 출현할 수 없을 테니까. 또한 반대로 태양이 지구보다 더 컸더라면 너무 빨리 연소되는 바람에 그 수명이 모자라 역시 지구에 생명체는 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별 태양의 활동기는 수십억 년으로 추산되므로 우리 손자 세대까지 안심해도 된다. 태양은 아직 이 활동기를 절반밖에 보내지 않았으니까. 태양의 표면은 약 섭씨 6,000도에 이르며 중심부는 1,500만 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의 표면을 아주 크게 확대해서 보면 마치 끊임없이 변화하는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흑점이라는 유난히 거무스름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홍염이 툭 튀어나와서는 솟아올랐다가 거창한 아치를 그리며 다시 떨어지곤 한다. 태양이 며칠간 연속해서 촬영하며 흑점들의 전반적인 위치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흑점의 위치 변화는 태양이 자전한다는 증거가 된다. 개기일식 때는 태양 주위에 분명한 경계선이 없는 넓은 빗무리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를 코로나라고 한다. 코로나는 희박해진 가스층이지만 그 온도는 태양의 표면보다도 높다. 우리의 태양이 거느린 8개의 행성들은 각기 고대 신의 이름을 불린다. 수성, 즉 머큐리,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신들의 전력 노릇을 한다. 금성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이다. 지구는 과거의 모신 가이아에 해당한다. 화성 마르스, 아레스는 전쟁의 신, 목성 주피터, 제우스는 신들의 왕, 토성 세턴,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이다. 천왕성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이자 가이아의 남편이며 해왕성 넵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다. 좀 더 뒤에 이 행성들을 태양과의 거리 순에 따라
다시 한번 소개할 것이다. 크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볼 수 없는 일부 행성들의 가느다란 고리들까지 포함된 그림도 수록했으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 행성들은 모두 이른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한다. 대부분의 타원 궤도는 아주 살짝만 늘어져 있어서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인다. 태양은 이 궤도의 중심 자리에 자리한다. 따라서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의 경우에는 아주 먼 거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천문 단위,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본다면 가장 끝에 있는 해왕성은 30천문 단위나 떨어진 곳에 있다. 가장 가까운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3분의 1 천문 단위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거리상의 차이 외에도 행성들은 크게 겉모양 내적 구성 요소에 있어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이 태양의 동반자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뉜다. 한 집단은 지구와 비슷한 구성 성분을 지닌 지구형 행성이다. 여기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처럼 크기가 가장 작은 축에 들며 비교적 태양과 가까운 행성들이 포함된다. 한편 수소와 헬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기체형 행성으로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처럼 크기가 크고 고리를 두른 행성들이 포함된다. 다음 편은 각 행성들의 주표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수성은 지름이 지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작고 우리의 달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 수성에서도 다수의 분화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행성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되어 다른 천체들과의 충돌 때문에 생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수성과 달의 또 다른 공통점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중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대기를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점이다. 수성은 태양과 가까워 공전 주기가 88을 지나지 않지만 자전 주기는 매우 느려서 하루에 한 해의 2배나 된다. 또한 수성은 낮에는 펄펄 끓고 밤에는 끔찍하게 추워 일교차가 600도 섭씨 단위에 달한다. 수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내행성이라고 부른다.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관측이 어렵다. 해돋이 직전이나 해넘이 직후에 태양 방향에서만 관측할 수 있다. 미국의 우주 탐사선 마리너호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수성 근처를 지나면서 이 행성의 사진을 여러 장 촬영했다. 금성은 우리의 밤하늘에서 달 다음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천체다. 그래서 양측의 별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지만 사실 금성은 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별명은 혼란을 낳을 수 있다. 금성 역시 내행성으로 해돋이와 해넘이 때 태양 방향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금성 또한 달과 비슷하게 수성도 마찬가지지만 아래 그림과 같은 모양의 변화를 준다. 초신달 같은 모양이 될 때 금성은 가장 밝게 빛난다. 금성의 크기가 구성 암석을 보면 지구와 꼭 닮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둘은 다른 점이 많다. 금성의 대기는 96%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금성을 빽빽하게 뒤덮은 황산구름이 온실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지표면의 온도는 섭씨 500도에 달한다. 금성의 지표면을 지배하는 기압도는 지구의 90배에 달하는 점도 이 행성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한다. 금성의 공전 주기는 224.7일이고 자전을 하는 데는 그보다 조금 더 걸린다. 자전 주기는 243일이다. 금성은 특이하게도 태양이나 다른 행성들과는 달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서히 도는 역자전을 한다.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며 해가 뜬 뒤 다시 해가 뜰 때까지 걸리는 시간 117일, 하루는 117일이다. 1974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과 소련의 여러 우주 탐사선들 마리너호, 파이오니어호, 베네라호, 베가호, 마젤란호, 금성을 지나가거나 금성에 상륙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레이더를 이용하여 산맥, 평원, 충돌, 분화구 등이 포함된 입체 지도를 작성했다. 지구, 우리는 이 아름다운 푸른 행성의 푸른색은 지표의 75%를 차지하는 바다 덕분이다. 태양과 참으로 적절한 거리에 있기에 물을 표면에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 종종 있는다. 다른 행성들은 물이 아예 없거나 행여 있더라도 얼음이나 기체 상태, 액체 상태의 물은 보기 드문 특권이다. 온도 변화의 범위가 좁은 지구 기압 기준 0도에서 100도 사이, 이 물이 바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현상의 출현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아름다운 배에는 70억이 넘는 인구와 다양하고 풍부한 동식물군이 살아가고 있다. 지구를 둘러싼 취약한 생물권, 다시 말해 얇은 대기층으로 둘러싸인 이 지대에서 우리 모두는 동고동락한다. 지구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행성이다. 지구 중심에 자리한 금속성 핵을 뒤덮은 두꺼운 암석층 멘틀이 있고
그 위쪽 표면에는 지각이 있다. 지각은 시대를 따라 계속 변해왔다. 지각을 구성하는 판들의 벼르나 화산 활동이나 지진은 물론 온갖 종류의 침식 활동이 그 모습을 쉴 새 없이 새로운 모양으로 바꿔 놓았던 것이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태양에 대한 지구의 자전 주기는 24시간이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기까지는 365일이 걸린다. 지구의 자전축은 수직이 아니라 23도 정도 기울어 있다. 이러한 특수성에서 계절의 변화가 비롯되는데 특히 극지방과 온대지방에서는 계절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수성이나 금성과 달리 지구는 달이라는 위성을 거느린다. 지구의 크기에 비하면 달은 위성치고 꽤 큰 편이다. 달의 지름은 지구의 지름의 4분의 1이 조금 넘는다. 달은 태양계를 통틀어 아주 특별한 천체다. 대기도 없고 액체 상태의 물도 없고 활화산도 없으며 거무스름한 평평한 바다와 분화구들이 밀집된 대륙을 지닌 달은 벌거벗은 불모의 천체다. 그럼에도 달은 태양과 더불어 지구의 조수와 간만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다. 달은 지구 주위를 돌면서 위상 변화를 보인다. 다시 말해 상망월이라는 22일 주기에 따라 우리는 달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된다. 달은 죽은 천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밝히며 예술가와 시인과 하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인간은 아폴로호의 첫 우주 탐사를 통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디뎠다. 1969년 7월 21일의 일이다. 화성, 이 붉은 행성은 태양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공전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는 바깥쪽에 있으므로 외행성이라고 부른다. 붉은 빛이 나는 건 화성의 풍부한 산화처리 때문이다. 가끔 화성의 표면이 빛을 받는 한밤중에는 육안으로 포착할 수 있는데 그러자면 태양을 기준으로 화성의 지구와 같은 방향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한다. 화성의 궤도는 다른 행성들의 궤도보다 좀 더 길쭉한 타원형이기 때문에 화성의 1년은 781일이다. 780일.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과의 거리는 물론 지구와의 최단 거리도 달라진다. 2003년은 지구와 화성의 거리가 역사상 가장 근접했던 해였다. 비록 관측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해도 말이다. 화성의 하루는 약 24시간 40분으로 지구와 거의 비슷하다. 화성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절반 정도다. 그리고 지형은 엄청나게 기복이 심해서 거대한 휴화산들이 많다. 특히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화성의 올림푸스 산의 경우 면적은 영국과 비슷하며 높이는 에베레스트 산의 3배에 달한다. 4,000km에 이르는 계곡이 있고 넓은 골짜기에 물이 흐른 자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화성의 자전축은 지구의 자전축보다 좀 더 기울어 있어서 계절의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계절에 따라 관찰되는 색깔이나 극관, 극지방을 덮고 있는 눈과 얼음의 크기도 달라진다.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성의 대기에는 적황색 먼지 구름을 일으키는 거센 바람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1976년 바이킹호와 그 후 1997년 마스 패스파인더호가 화성에 착륙하여 찍어온 사진을 보며 그곳의 하늘은 불그스름하다. 화성 탐사에는 여러 가지 임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히 화성의 미생물의 형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구명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탐사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았다. 1999년에는 화성의 남극지방에서 심층 표본을 채취할 목적으로 마스 폴라 랜더호를 발사했지만 이 우주선은 극간에 충돌하고 말았다. 화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위성이 있다. 이 위성들은 지금 지름의 20km 정도가 크기가 매우 작고 모양도 구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성이라기보다는 화성의 중력에 걸려든 소행성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소행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본 후에 다시 거대한 기체형 행성들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소행성대. 화성과 그 다음 행성의 목성 사이에는 거대한 소행성대가 자리한다. 소행성은 지구형 행성과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기가 작고 모양이 불규칙하다. 태양계와 동시에 탄생한 소행성들은 천문학자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탐사단은 에로스라는 소행성 궤도에 1년간 머물며 다수의 사진을 찍었고 2001년 2월에는 그 표면에 착륙하기까지 했다. 이 우주의 조약돌 중에는 작은 행성들과 비슷한 구체도 있으며 가장 큰 소행성들로 손꼽히는 세레스, 팔라스, 주노, 베스타가 바로 그것들인데 이 소행성들의 지름은 200km에서 1000km에 이른다. 화성에서 목성까지의 거리가 상당함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행성대는 본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가상의 행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랫동안
완성되는 어떤 행성이 폭발하고 남은 잔해일이라 추정되었지만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은 그보다는 소행성제가 우주의 쓰레기통에 해당하리라고 본다. 태양계를 떠다니던 다양한 잔해들이 이 지대에 들어왔다가 목성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목성이라는 기체형 행성은 질량이 크고 그 중력도 크기 때문에 소행성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소행성들이 여러 모양의 타원 궤도에 따라 태양 주위를 돌면서 이따금 우리 지구를 아주 가까이 스쳐간다. 100년에 한 번꼴로 작은 소행성이 지구의 사막이나 바다에 떨어지곤 한다. 오늘날이 떠돌이 소행성들 중 일부는 지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다. 목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지구의 최소한 5배는 더 멀고 지름의 크기는 지구의 11배나 된다. 가히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목성은 그 먼 거리에도 굴하지 않고 밤하늘에서 거대한 별처럼 밝게 빛난다. 목성은 기체형 행성으로서 구성 성분의 90%가 수소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목성을 가리켜 태양에 데려다 대지 못한 행성이라고도 한다. 만약 목성의 질량이 더 컸더라면 태양에서처럼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거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목성은 외부 대기층을 충분히 데울 만큼의 빛을 발산한다. 목성의 대기에는 난기류가 심한 반면 좀 더 내부로 들어가면 높은 압력 때문에 수소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로 존재하지 않은 이 거대한 행성은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목성의 하루는 10시간이 채 안 된다. 원심력의 지배를 받아 적도되는 불룩하고 극지방은 납작한 모양으로 변했다. 게다가 이처럼 빠른 속도의 자전이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표면층의 구름을 잡아당겨 선명한 색을 띤 기다랗고 평행한 띠들을 형성한다. 1979년에 미국의 우주 탐사선 보이저 1은 매우 아름다운 목성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특히 우리 지구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면서도 안정적인 태풍 대적점의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다. 목성 탐사를 통하여 이 행성에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고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세한 광물 입자들로 구성되어 거의 보이지 않긴 하지만 말이다. 궤도를 따라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거의 12년이 걸리는 목성은 18개나 되는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다. 그중 가장 큰 4개의 위성들은 작은 행성들과 맞먹는 크기라 성능 좋은 쌍안경으로도 관측이 가능하다. 이 4개의 위성은 갈릴레이의 위성들이라고도 한다. 갈릴레이가 8배율 망원경을 이용하여 이 천체들을 처음 관측했기 때문이다. 1995년부터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갈릴레오호는 일찍이 파이오니어호와 보이저호가 그랬듯이 이오, 에르오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는 이름을 얻은 이 위성들의 놀라운 특성을 밝혀내며 여러 정보를 지구로 보내온다. 용암으로 뒤덮인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왕성한 화산 활동을 보여준다. 우주 탐사선은 용암 줄기가 고도 100km까지 솟아오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반면에 에우로파는 온통 매끈한 얼음덩어리로 이루어진 천체로 천문학자들은 지구의 빙하처럼 균열이 생긴 에우로파의 얼음층으로 미루어 그 아래 액체 상태의 물이 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한편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기니메데의 지름은 행성인 추성의 지름보다 더 크다. 기니메데는 홈이 많고 많이 파이고 요철이 심한 얼음층으로 덮여 있으며 검은 색상으로 나타난 부분에는 분화구가 매우 많다. 마지막으로 칼리스토 역시 거대한 발할라 분지를 비롯하여 표면에 많은 분화구를 지닌다. 두꺼운 지각 밑에는 액체 혹은 고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